설계도까지 전부 넘기십시오. 지금 유럽 방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쟁 당시 한국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았던 폴란드. 불과 1년 만에 406조 원이라는 자본을 앞세워 이제는 기술까지 요구하며 한국을 거세게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전 세계는 폴란드의 배신에 경악했습니다. 살려줬더니 뒤통수를 치는군. 하지만 설계도를 쥔 순간 폴란드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종속 구조라는 걸. 한국은 어떻게 이 협상을 뒤집은 걸까요? 그리고 단 180일의 선택은 어떻게 한 국가의 미래를 묶는 결정적인 패착이 된 걸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렉 코발스키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조달 협상관으로 저는 2022년 가을 이 나라에서 가장 불가능한 임무를 떠안은 사람입니다. 러시아의 포탄이 우크라이나 동부를 쑥대밭으로 만들던 그날 새벽. 저는 바르샤바 국방부 지하 회의실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앞에 두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참모총장이 던진 한마디가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죠. 현재 가용 포탄 재고 사흘치입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손끝부터 차가워졌습니다. 사흘이라는 숫자가 회의실 안을 가득 메웠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폴란드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선 위에 서 있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국경에서 45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손에 쥔 탄약은 사흘치뿐이었던 겁니다. 바르샤바 시내에는 여전히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카페 창문 너머로는 사람들이 커피잔을 들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 회의실의 공기는 그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나라 하나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총소리가 들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숫자 하나 사흘이라는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은 멀리 있었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탄약 수량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군의 자주포 체계는 소련시대 규격과 서방 규격이 혼재한 복잡한 구조여서 그 간극을 즉각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공급처를 찾는 것 자체가 미로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독일에 연락을 넣었고 독일은 정중하게 18개월이라고 답했습니다. 프랑스는 24개월을 이야기했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우선순위를 이유로 납기 보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회신들을 책상 위에 나란히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맹이라는 말이 얼마나 빠르게 조건부가 되는지를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평시에 그토록 자주 들었던 연대라는 단어가 위기의 순간에는 납기 일정 뒤에 숨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부관이 가져온 서류 한 장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의 방산기업 측에서 보낸 제안서였는데 내용은 놀라울 만큼 간결했습니다. 180일 내 납품, 자국군 물량 일부 전환 포함, 조건은 협상 가능. 저는 처음에 그 제안서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럽 전선의 긴박감을 과연 이해하기나 하겠느냐는 편견이 먼저 앞을 가로막았으니까요. 동아시아의 방산기업이 유럽의 분쟁 구조에 맞는 물자를 이 속도로 공급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낯설었고 그런 나라가 실제로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선뜻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와 미국의 회신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저는 천천히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명분을 따질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엘리자 노박 전략실장이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 필요한 건 누가 가장 합리적인가가 아니라 누가 가장 빠른가입니다. 엘리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분석적인 냉정함 대신 드물게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한국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흘 뒤 서울과 화상으로 마주한 인물이 박준호였습니다. 방산기업 글로벌 총괄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는데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협상이라는 형식을 기대했지만 박준호는 협상이 아니라 설명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납기가 가능한 품목과 불가능한 품목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시했고 숫자에 과장이 없었습니다. 유럽 파트너들이 부풀린 기대와 구체성 없는 약속으로 시간을 벌려는 동안 이 사람은 가능한 것만 정확하게 말하고 있었죠. 그 명확함이 오히려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이렇게 단정하게 자기 패를 보여주는 상대를 저는 처음 만나봤으니까요. 박준호가 마지막에 덧붙인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자국군 편제 물량의 일부를 폴란드 측으로 우선 전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급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자국군의 전력 일부를 담보로 내놓겠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동맹국들이 자국 우선을 내세우며 납기를 뒤로 미루는 동안 한국은 그 원칙을 스스로 깨는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뢰의 표시로 읽어야 할지 아니면 더 깊은 계산의 결과물로 읽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맞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걸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밤 엘리자가 회의실 창문 너머 바르샤바 시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렉, 우리가 지금 무엇에 서명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당시에는 단순한 신중함으로 들었습니다. 계약에 수반되는 조건들을 꼼꼼히 살피자는 뜻으로만 이해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엘리자는 그 순간에 이미 제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물량이 도착한 건 계약 후 1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폴란드 공군기지 활주로에 수송기가 내려앉았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탄약. 박스들을 바라보던 저는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처음으로 제대로 내쉬었습니다. 기지사령관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속도는 처음 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동의하면서 동시에 이 속도가 공짜일 리 없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안도감에 밀려 사라졌습니다. 180일의 도박은 그렇게 첫 판에서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첫 번째 수송기가 활주로를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폴란드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탄약 재고는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국방부 복도에는 위기 때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이 빨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여유로워졌습니다. 회의실에서 오가는 말들도 바뀌었죠. 생존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고 위기 때라면 불가능했을 장기 전략 보고서들이 책상 위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바르샤바 국방부 10층 창가에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비스와 강이 굽이치는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여유 있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위기 때는 커피 한 잔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었으니까요. 탄약 사흘치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지배하던 그 시절이 불과 석 달 전인데도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감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제는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욕망이었습니다. 그 욕망은 조용했지만 뜨거웠고 한번 불붙고 나서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자 노박이 회의실 화이트보드 앞에 섰을 때 저는 처음에는 평소에 보고 형식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가 첫 줄에 적은 숫자를 보는 순간 허리가 저절로 펴졌습니다. 406조. 폴란드 정부가 향후 10년간 국방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이었습니다. 엘리자는 그 숫자 아래에 선을 긋고 현재 폴란드 방위산업이 그 예산 중 자체 생산으로 소화할 수 있는 비율을 적었습니다. 12%. 저는 그 두 숫자 사이의 간극을 바라보며 이것이 단순한 예산 보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406조와 12% 사이의 공백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폴란드가 지금껏 스스로 채우지 못한 시간이었고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무언가였습니다. 엘리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외국 무기를 사는 나라입니다. 406조를 쓰는데 그 돈의 88%가 국경 밖으로 나갑니다. 일자리도 기술도 노하우도 전부 다른 나라로 흘러가는 거죠. 이번에 한국 덕분에 살아남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렉, 이 구조가 반복되면 우리는 위기 때마다 남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엘리자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번 협상이 단순한 무기 구매 협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탄약이 아니라 탄약을 만드는 방법이어야 했습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부터 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위기 때는 한국이 구원자처럼 보였습니다. 납기를 맞춰주고 자국 물량까지 전환해가며 우리를 살려준 나라.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406조라는 시장을 앞에 두고 한국은 그 시장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박준호의 그 차분한 표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조용히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서 설명하던 그 얼굴이 갑자기 전혀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도 결국 이 시장을 원하는 것이라는 생각. 그 생각은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시켰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 상대는 협상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406조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 기반을 직접 점검했고 유럽 내 기술 협력 사례들을 수집했습니다. 독일이 한국의 기술 이전을 허용한 사례,
프랑스가 자국 기술의 라이선스를 조건부로 이전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를 사는 계약이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그 두 글자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406조의 시장이 있는 한 어떤 방산 기업도 그 조건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은 데이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죠. 지금 돌아보면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갈랐습니다. 엘리자는 며칠 뒤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데이터가 빼곡한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방식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더 깊이 묶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가볍게 흘렸습니다. 엘리자는 언제나 저보다 신중했습니다. 그 신중함이 엘리자의 강점이었지만 동시에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406조라는 숫자를 쥐고 있는 한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엘리자의 조심스러움이 그 순간에는 단순한 소심함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 한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동작 하나가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협상 일정을 잡으면서 처음으로 박준호를 바르샤바로 부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서울로 갔습니다. 급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의제로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협상 장소 하나를 바꾸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택 하나에서 이미 어떤 우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도하는 쪽이 된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감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당시에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박준호에게 연락을 취했을 때 그는 바르샤바 일정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고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흔쾌한 수락을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신호로 읽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박준호는 그 순간에도 이미 판 전체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나 원하는지 그리고 그 욕망이 우리를 결국 어디로 데려갈지를 이미 계산해두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며 바르샤바 협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406조가 있었고 의지가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박준호가 바르샤바에 도착한 날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11월의 폴란드 특유의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협상장에 도착해 테이블 배치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폴란드 측이 창문을 등지고 앉는 자리, 한국 측이 빛을 정면으로 받는 자리. 사소해 보이는 배치였지만 저는 그것 하나에도 의미를 담았습니다. 주도하는 쪽이 공간을 먼저 설계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얼마나 유치한 것이었는지를 협상이 끝난 뒤에야 알게 됩니다. 박준호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수행원 2명을 대동했고 얇은 서류 파일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얇은 파일을 보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우리 쪽 테이블에는 두꺼운 분석 자료와 법률 검토 보고서, 유럽 방산 협력 사례집이 가득 쌓여 있었으니까요. 준비된 쪽이 협상을 이긴다는 것이 저의 오랜 원칙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자리에 앉으면서 방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테이블 위 서류들을 스쳐 지나갔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무반응이 저를 더욱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여유에서 나오는 건지 무지에서 나오는 건지 그때에 저는 구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기술 이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단순 구매자로 남을 생각이 없으며 406조 예산을 바탕으로 자국 내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 것이 계약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시장을 원한다면 조건을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그 문장을 며칠 전부터 준비해두었고 실제로 그대로 말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저는 그 말이 통했다고 느꼈습니다. 박준호는 제 말이 끝난 뒤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불과 몇 초였는데 저는 그것을 당황함으로 읽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오독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범위와 방식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자가 제 옆에서 펜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적으려다 멈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작을 눈치챘지만 무시했습니다. 협상은 흐름을 타는 것이고
지금 흐름은 우리 쪽에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그 다음 카드를 꺼냈습니다. 독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일 방산기업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클라우스 리히터 대표와의 예비 접촉을 이미 마쳤으며 조건에 따라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준비한 가장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 원하는 것이 있는 상대에게 대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배워왔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목소리에 여유를 담았고 시선은 박준호를 똑바로 향했습니다. 박준호는 독일 이야기를 듣고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독일은 좋은 선택지입니다. 다만 납기와 현지화 비율 측면에서 몇 가지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얇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독일 방산기업의 납기 이행률, 폴란드 현지화 조건 충족 사례, 그리고 기술 이전 실제 완료율에 대한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준호는 우리가 독일 카드를 꺼낼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이미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얇은 파일이 얇았던 이유는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골라 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자가 자료를 받아 천천히 훑었습니다. 엘리자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 옆에서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기술 이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설계도, 생산 공정, 핵심 부품 제조 기술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이전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준호는 그 요구를 받아 적으며 말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협의 가능한 범위를 정리해서 다음 회의 전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락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경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거절이 아니면 전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끝나고 박준호 일행이 회의실을 나간 뒤 저는 처음으로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부당하지 않았고 독일 카드도 꺼냈고 기술 이전 범위도 요구했습니다. 엘리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렉, 박준호가 독일 자료를 미리 준비해왔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준비성이 좋은 사람이죠. 엘리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그때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르샤바의 11월 하늘은 협상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406조가 있었고 요구를 분명히 했고 상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준호가 왜 그 얇은 파일 한 권만 들고 나타났는지를 저는 그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그 얇은 파일 한 권이 우리가 쌓아놓은 두꺼운 서류 더미 전체를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 안에 저도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문서가 도착한 것은 바르샤바 협상이 끝나고 열흘 뒤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두껍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다운 방식이었죠. 봉투를 열자 협의 가능 범위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술 이전 동의, 현지 생산 협력 가능, 설계자료 제공 원칙적 합의. 문장들은 짧았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겼다고 확신했습니다. 확신과 사실 사이에 얼마나 큰 공백이 있는지를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자에게 문서를 건넸을 때 엘리자는 한 번 읽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2번 읽었습니다. 그 시간이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커피를 한 잔 따랐습니다. 엘리자가 문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원칙적 합의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가볍게 대꾸했습니다. 협상 문서에서 원칙적이라는 단어는 흔합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죠. 엘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 엘리자가 멈춘 것은 동의가 아니라 포기였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판단이었죠. 그 판단이 얼마나 정확한 것이었는지를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저는 그날 오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 측으로부터 기술 이전 원칙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향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범위와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장관은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습니다, 마렉. 폴란드가 직접 만드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협상관으로서 10년 넘게 일해왔지만 이런 규모의 성과를 가져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406조 시장, 기술 이전 합의.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순간을 저는 커리어의 정점으로 느꼈습니다. 그 감각이 판단력을 얼마나 흐리게 만드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성공의 무게는 때로 눈을 멀게 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정상에 섰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저는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폴란드 정부는 공식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 초안 작성에도 참여했습니다.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으면서 저는 이상하리만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폴란드도 무기를 만든다. 그 문장이 발표문의 핵심이었고 저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뭔가 역사적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바르샤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장관이 발표문을 읽는 동안 저는 뒷줄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으며 장관은 자신있게 3년 내 자립 생산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회의실 안을 가득 채운 기자들의 카메라 소리와 장관의 목소리가 뒤섞이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일에 손을 얹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 감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엘리자와 함께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엘리자는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엘리자가 말했습니다. 마렉,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자는 멈추지 않고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원칙적 합의라는 문서 한 장으로 3년 내자립이라는 목표를 공개 발표한 겁니다. 한국 측은 그 발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다는 것을 알겠죠. 엘리자는 그 대답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각자의 방향으로 갈라지면서 저는 엘리자의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찜찜한 감각이 있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흥분이 그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복도에서 엘리자의 말을 흘려버린 순간이 제가 멈출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박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발표를 잘 봤습니다.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상대도 우리의 의지를 확인했고 협상은 계속된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에 담긴 진짜 의미를 저는 읽지 못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공개 발표까지 했다는 것은 이제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박준호가 인식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협상 카드를 줄인 셈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성과로 읽고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메시지는 짧았고 그 짧음이 이미 답이었는데 저는 그 길이에서 아무것도 읽지 않았습니다. 기술연구소장 토마시 레반도프스키를 처음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기술검토팀이 꾸려졌고 토마시가 그 팀의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토마시는 첫 만남에서부터 조용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제 눈을 한번 바라보더니 이전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이 보내온 협의 가능 범위 확인서를 건넸습니다. 토마시는 그것을 읽으면서 얼굴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정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원래 신중한 법이니까요. 토마시가 문서를 다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전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토마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고개 끄덕임이 납득이 아니라 체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느낌도 저는 금방 흘려버렸습니다. 엔지니어와 협상관은 보는 각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스스로를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 자신이 설계한 그림을 믿고 있었습니다. 406조, 기술 이전 합의, 3년 내 자립. 그 세 가지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협상이란 결국 의지의 싸움이고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지와 구조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의지는 방향을 가리킬 수 있지만 구조는 이미 놓여있는 길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저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폴란드도 무기를 만든다. 그 문장이 바르샤바 언론에 실리는 동안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시는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승리의 감각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착각은 언제나 가장 확실한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토마시 레반도프스키가 기술연구소로 돌아간 뒤 저는 그를 잊고 있었습니다. 협상 일정이 이어졌고 내부 보고가 쌓였으며 언론 대응도 있었습니다. 기술 검토는 토마시의 몫이었고 협상은 제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에서 첫 번째 설계 자료 패키지가 도착하고 사흘이 지난 날 아침 토마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렉, 직접 와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무게를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느꼈습니다.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위에서 내려앉는 감각이었습니다. 연구소는 바르샤바 외곽에 있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40분쯤 달리면 나오는 단층 건물이었는데 겉에서 보면 평범한 산업시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토마시가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수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따라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저는 토마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엔지니어 특유의 무표정이었지만 그 무표정 안에 무언가가 단단히 눌려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발소리만 울렸으며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토마시가 안내한 곳은 분석실이었습니다. 넓은 테이블 위에 도면들이 펼쳐져 있었고 2명의 연구원이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시가 테이블 가운데로 걸어가 도면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한국 측이 보내온 자주포 설계 자료입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도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선과 수치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고 처음 보는 저에게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눈에는 완성된 자료처럼 보였습니다. 토마시가 말을 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완성된 설계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토마시는 도면 위 특정 구역들을 차례로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포신 제어 모듈, 사격 통제 시스템, 탄약 자동 장전 메커니즘. 토마시가 가리키는 곳마다 도면에는 동일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작은 직사각형 박스 안에 참조 코드만 적혀 있고 내부 구조는 비어 있었습니다. 토마시가 말했습니다. 이게 블랙박스입니다. 내부가 없습니다. 설계도가 아니라 설계도의 외곽선만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도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료가 왔고 분명히 도면이 있었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까지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토마시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무기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즉 실제로 무기를 무기답게 만드는 기술들이 모두 이 블랙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이 없으면 도면 전체가 껍데기입니다. 조립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말은 이해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블랙박스가 몇 개나 됩니까? 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토마시가 연구원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구원이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2개입니다. 52개. 그 숫자가 분석실 공기 안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석실 안은 조용했고 형광등 소리만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토마시가 의자를 끌어당겨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마렉, 이 상태로는 자립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단순 조립 공장은 만들 수 있습니다. 부품을 들여와 끼워 맞추는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 설계하고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은 이 블랙박스들이 열리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구소 바깥에는 11월의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에 마른 풀들이 느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이상하게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사람은 충격을 받을 때 엉뚱한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합의 문서에는 설계 자료 제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설계 자료를 보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 하지만 그 자료 안에 핵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토마시가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설계 자료를 줬습니다. 다만 설계 자료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그들이 보낸 것이 달랐을 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등골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은 들키면 끝나지만 이 방식은 들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분석실을 나서면서 저는 토마시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외부로 나가면 안 됩니다. 토마시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동의가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의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406조를 앞세워 협상장에 들어서던 날, 독일 카드를 꺼내며 여유를 부리던 순간, 기술 이전 합의를 성과로 보고하던 그 오후. 그리고 박준호의 표정.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이 없었던 그 얼굴. 저는 그 표정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었고, 무엇을 주면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역시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설계도가 아니라 껍데기입니다. 토마시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그 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자에게 전화를 한 것은 연구소를 떠난 직후였습니다. 엘리자는 바로 받았습니다. 저는 분석실에서 들은 내용을 간략하게 전달했습니다. 블랙박스 52개, 핵심 기술 부재.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리자가 말했습니다. 원칙적 합의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을 때 말액이 흘려들었다는 거 기억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는 계속했습니다. 설계 자료라는 단어의 정의를 우리가 먼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합의라는 단어만 받아온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핸들을 더 꽉 쥐었습니다. 엘리자의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아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처음으로 이 상황 전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406조를 앞세우는 동안 박준호는 계약의 언어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독일 카드를 꺼내는 동안 박준호는 그 카드의 유효기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동안 박준호는 기술 이전의 범위를 조용히 한정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를 자축하는 동안 52개의 블랙박스가 조용히 도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외곽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달의 모든 장면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시 배열되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엘리자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토마시의 보고 이후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마주 앉는 자리였습니다. 엘리자는 미리 준비한 듯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수십 번은 들여다봤던 문서였는데 그날은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엘리자가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는 눈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리한 것을 찾으려는 눈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자가 첫 번째 항목을 짚었습니다. 로열티 조항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현지 생산을 통해 완성한 무기체계 한 기당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한국 측에 지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협상 당시 그 항목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기술 이전을 받는 대가로 당연한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자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3년 내 자립 생산이라는 목표대로 연간 생산량을 가정하고 로열티 비율을 곱했습니다. 그 숫자가 나오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만들면 만들수록 한국 측에 지불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생산이 늘어날수록 종속이 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항목은 수출 통제 조항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현지 생산한 무기 체계를 제3국에 수출하려면 한국 측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항목도 협상 당시 읽었습니다. 기술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엘리자가 그 조항 아래에 줄을 긋고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방산 수출국이 되려면 한국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허락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무기를 팔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수출이 막힌다는 것은 방산 산업의 성장이 막힌다는 뜻이었고 성장이 막히면 자립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는 목표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서 저는 처음으로 등받이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정비 및 부품 공급 조항이었습니다.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핵심 모듈의 정비와 부품 교체는 한국 측 공인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토마시가 말한 52개의 블랙박스가 그 조항과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가 고장나면 핵심 부위는 한국 측 손을 빌려야 합니다. 만드는 것은 우리지만 고치는 것은 우리가 아닌 셈이었습니다. 엘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수록 더 묶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바르샤바의 오전 햇살이 비교적 맑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햇빛이 테이블 위 계약서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계약서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수십 장의 문서가 거기 있었고 그 문서들이 만들어낸 구조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열티, 수출 통제, 정비 종속. 세 가지가 하나로 엮이면서 만들어진 것은 생산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생산은 하되 통제는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폴란드 이름을 달고 만들어지지만 그 무기를 어디에 팔지, 어떻게 고칠지는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자가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마렉. 저는 고개를 들어 엘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자의 눈빛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인정.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협상장에서 저는 스스로 주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설계된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박준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판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엘리자에게 물었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엘리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계약 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해지를 한다고 해도 이미 설치된 생산 라인과 훈련된 인력과 발표된 자립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가 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빠져나오는 비용이 머물러 있는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 그것이 이 구조의 핵심이었습니다. 들어오기는 쉽게 만들고 나가기는 어렵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입구는 위기의 순간에 열려 있었습니다. 탄약 사흘치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허물어뜨린 그 순간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비스와 강이 보이는 창문 앞에 서서 저는 한동안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은 느리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진 탓에 물빛이 어두웠습니다. 엘리자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 안에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이 이미 늦었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었습니다. 들어온 문은 닫혀 있었고 나가는 문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강은 계속 흘렀고 저는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계약서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던 문장들이 이제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가령 기술 지원 의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블랙박스 모듈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읽으면 달랐습니다. 기술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기술 지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의무라는 단어가 도움이 아니라 종속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위에 연필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적었습니다. 도움인가 족쇄인가. 엘리자는 그 무렵 별도로 비용 구조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가져온 자료는 단순하지만 명확했습니다. 폴란드가 계획대로 생산을 늘릴 경우 10년 뒤 누적 로열티 지급액이 초기 구매 계약 금액을 초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며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한국 덕분에 살아남았을 때 우리는 구원자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그 빚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대가가 이렇게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오랫동안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창으로 들어오던 빛이 사라졌고 사무실이 어두워졌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박준호가 처음 화상으로 나타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하고 명확하고 과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태도를 정직하다고 읽었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읽힙니다. 정직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화낼 필요가 없는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박준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판이 이미 설계되어 있을 때
게임은 시작 전에 끝나 있습니다. 엘리자가 퇴근하기 직전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안에서 제가 앉아 있는 것을 보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불도 안 켜셨네요. 엘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안정되면서 사무실이 밝아졌습니다. 엘리자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엘리자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 것,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 상황에서 다음 한 걸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멈춰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베를린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면서 이상하리만큼 손이 느렸습니다. 평소라면 10분이면 끝날 일이었는데 그날은 셔츠 하나를 접고 가방 안에 넣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스 리히터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이, 이전에 박준호를 압박하기 위해 꺼냈던 독일 카드가 이제 진짜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협상장에서 카드로 꺼냈을 때와 실제로 그 카드를 쥐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는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겨야 한다고. 하지만 그 생각이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베를린은 바르샤바와 달랐습니다. 도시 전체가 더 크고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클라우스 리히터가 지정한 장소는 베를린 밑에 구역의 오래된 건물 안에 있는 회의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었고 3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동안 계단에서 나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의실은 좁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베를린 시내의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클라우스 리히터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인물이었고 회색 머리카락과 반듯한 자세가 오래된 유럽 방산업계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의 손이 단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먼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측과의 기술 이전 협상에서 핵심 기술이 블랙박스 형태로 봉인되어 있다는 것, 로열티와 수출 통제 조항이 자립을 구조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 클라우스 리히터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그 경청을 희망의 신호로 읽었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리히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폴란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현재 처한 구조가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나오기까지 리히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향하는 곳에서 저는 이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리히터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기술 이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독일 방산 기술의 핵심은 수출 통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토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전략 기술의 이전은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긴 한숨을 참았습니다. 승인 절차. 예측하기 어렵다. 그 두 가지가 뜻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범위를 좁히면 가능합니까? 리히터가 대답했습니다. 범위를 좁히면 폴란드가 원하는 자립과는 거리가 생깁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리히터는 커피잔을 들며 덧붙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기업 입장에서도 폴란드 시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미 납품 이력을 쌓고 기술 이전 합의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우리가 뒤늦게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들어간다 해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의 한계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베를린의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겨울 햇살이 그 위에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리히터의 말은 완곡했지만 명확했습니다. 독일도 핵심 기술은 주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들어올 자리도 없다. 회의가 끝나고 리히터와 악수를 나눌 때 저는 그의 표정에서 동정 비슷한 것을 읽었습니다. 동정이 불쾌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상대가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굴욕이었습니다. 건물을 나오면서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일 카드. 저는 그것을 박준호를 압박하기 위해 꺼냈고 실제로 박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드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러 왔더니 카드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빈 카드였습니다. 저는 베를린 거리로 나서면서 찬바람을 맞았습니다. 외투 안으로 파고드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엘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짧게 전달했습니다. 독일은 안 됩니다. 엘리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싫었습니다. 예상했다는 말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저만 몰랐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를린 외곽의 도로가 빠르게 뒤로 흘러갔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이제 추상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 구조 안에 머물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밖으로 나가거나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베를린에서 직접 확인하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바르샤바행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베를린의 불빛이 아래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좌석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계속 붙잡으려고 했던 그 힘이 빠지는 피곤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문장이 눈을 감은 채로도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선택지가 없는 협상은 협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용입니다. 저는 이제 그 수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행기가 바르샤바에 닿는 그 순간까지 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바르샤바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엘리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측의 입장, 기술 이전 불가, 승인 절차 문제. 엘리자는 메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한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남습니까? 엘리자가 대답했습니다. 조건을 다시 협상하는 겁니다. 지금 구조 안에서 블랙박스 해제 범위를 넓히고 로열티 상한을 설정하고 수출 통제 조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재협상.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인정 없이는 다음 한 걸음도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오랫동안 계약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과 달랐습니다. 불리한 조항을 찾는 눈이 아니라 재협상의 여지를 찾는 눈으로 읽었습니다. 작은 문장들 사이에서 협의 가능이라는 표현이 보였습니다. 상호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에 하나씩 표시를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닫혀있지도 않았습니다. 틈이 있었습니다. 작은 틈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그 틈을 보면서 처음으로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베를린에서 돌아온 뒤 처음으로 포기가 아닌 방향으로 머릿속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카드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들고 가야 했습니다. 엘리자가 퇴근하면서 사무실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마렉, 이번에는 이기려고 가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엘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자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이기려고 가지 마십시오. 협상관으로 살아온 시간 동안 저는 항상 이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 바르샤바는 어둠 속에 조용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편을 예약해야 했습니다. 서울은 처음 왔을 때와 달랐습니다. 2년 전 처음 박준호와 화상으로 연결했던 그 시절, 서울은 저에게 그저 멀리 있는 공급처였습니다. 동아시아의 어느 도시, 무기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나라의 수도. 하지만 이번에 인천공항에 내려서 도심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바라본 서울은 달랐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공장들이 보였고 도로 위에는 대형 트럭들이 규칙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작아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위축이었습니다. 협상관으로 살면서 처음 느끼는 종류의 감각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이번에도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장소는 서울 도심의 회의실이었는데 바르샤바와 달리 조용하고 넓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이 넓었습니다. 박준호는 자리에 앉으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멀리 오셨습니다. 저는 그 인사에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단순한 인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얼마나 긴 길을 돌아왔는지를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흘려버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독일도 없었고 406조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엘리자의 말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이기려고 가지 마십시오. 저는 대신 현실을 꺼냈습니다. 블랙박스 52개의 존재, 로열티 구조가 만들어내는 누적 비용, 수출 통제 조항이 폴란드 방산 산업의 성장을 막는 구조.
하나씩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준호는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나서 처음으로 침묵을 먼저 깼습니다. 우리는 이 구조 안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의 의미를 저는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마렉, 저는 처음부터 폴란드가 완전한 자립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즉시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쌓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은 느리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계속했습니다. 블랙박스 52개 중에서 협의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당장 전부를 열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로열티 상한도 생산 규모에 따라 조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받아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첫날은 문제를 확인하는 데 썼고 둘째 날은 조건을 조정하는 데 썼습니다. 블랙박스 52개 중 18개에 대해 단계적 공개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로열티에는 생산 규모별 상한선이 붙었습니다. 수출 통제 조항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특정 지역과 품목에 한해 사전 동의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처음 협상을 시작할 때 기대했던 자리와는 달랐지만 베를린에서 돌아온 직후 예상했던 자리보다는 나았습니다.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박준호와 저는 나란히 앉아 문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준호의 서명은 빠르고 깔끔했습니다. 저의 서명은 조금 느렸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그 몇 초 동안 저는 지난 2년의 시간을 한꺼번에 떠올렸습니다. 탄약 사흘치라는 숫자가 회의실을 가득 채우던 새벽 한국 제안서를 처음 받아들고 편견과 싸우던 순간 바르샤바 협상장에서 독일 카드를 꺼내며 여유를 부리던 날 토마시가 블랙박스라는 단어를 처음 입에 올리던 연구소 분석실 베를린의 계단에서 들려오던 나무 삐걱거리는 소리. 그 장면들이 선명하게 지나갔습니다. 서명이 끝났습니다. 박준호가 계약서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처음에 이 협상을 시작할 때 저는 기술 이전의 시작을 기대했습니다. 폴란드가 직접 만드는 미래의 시작. 하지만 지금 박준호가 말하는 시작은 달랐습니다. 단계적으로 기술을 쌓아가는 긴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폴란드는 만들 것입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갈 것이고 폴란드 이름을 달고 무기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의 심장 안에는 여전히 열리지 않은 블랙박스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지만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날 아침, 인천공항 탑승 게이트 앞에 앉아 저는 바르샤바에 전화를 했습니다. 엘리자가 받았습니다. 저는 결과를 간략하게 전달했습니다. 엘리자는 듣고 나서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마렉, 이번에는 이기려고 갔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엘리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잘 된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활주로 위에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설계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 안에 우리가 들어왔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는 것이 남은 일이었습니다. 만들지만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럼에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서류 가방을 열지 않았습니다. 협상관으로 살아온 10년 동안 출장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서류를 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다음 회의 준비를 했고 다음 협상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좌석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서면서 창밖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하얀 풍경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무언가를 끝냈다는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인정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만들 것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갈 것이고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얻을 것이고 폴란드 국기가 달린 무기가 유럽의 방산 시장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무기의 심장 안에는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블랙박스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수출을 하려면 협의가 필요한 조항들이 여전히 계약서 안에 있을 것입니다. 로열티는 상한이 생겼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만드는 것은 우리지만 그 만드는 행위 안에 이미 누군가의 설계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바르샤바 상공에 접어들면서 구름 아래로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스와 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을 내려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2년 전 그날 새벽 지하 회의실에서 탄약 사흘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살아남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아남고 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긴 그림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열린 문은 위기가 끝난 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착륙 안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채웠습니다. 바르샤바가 아래에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짐을 찾으면서 저는 토마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연구소에서 봅시다. 전달할 내용이 있습니다. 토마시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그 두 단어를 보며 가방을 어깨에 올렸습니다. 토마시는 블랙박스 18개의 단계적 공개 일정을 받아들고 기술팀과 함께 무엇부터 시작할지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인정 이후에도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공항문을 나섰습니다. 바르샤바의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고 선명했습니다.